코로나19 이후로 더욱 큰 화두로 떠오른 불평등의 문제. 갈수록 자산과 소득, 교육의 격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누적된 불평등 문제는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특히 자산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문제죠. 최근까지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재산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가 결혼 같은 독립 시기에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고 이 집값이 크게 올랐을 때 사회의 자산 불평등이 가장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이고 또 이걸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지 이어지는 대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국토연구원 오민준 전문연구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람들마다 자산을 이루는 요소들이 다 다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산 불평등에 기여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원님이 직접 이제 연구 분석을 하셨는데 이번 연구를 실시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계 자산은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2021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총 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2.5%이고 실물자산은 총 자산의 7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물자산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 비중이 약 73%로 나타나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산이 많은 가구 순서대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집단의 평균 자산이 약 15.2억 원이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집단의 평균 자산은 2,60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집단의 평균 자산을 나누어서 계산하는 자산 5분위 배율은 2017년 52.6배에서 2021년 58.4배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자산 격차가 커지는 상황인데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자산보다는 소득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자산 불평등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자산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자산이 불평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대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그런데 실물자산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그리고 얼마나 버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분석하셨다는 것인데 이 자산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어떤 요소의 기여도가 가장 큰지 그리고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는 이 연구에서 네. 불평등 척도로 널리 알려진 그 진위계 수를 활용해서 측정한 자산 불평등도에 어떠한 요인이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네. 회귀 기반의 이제 샤플리 값 분해라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에서 이제 가구 경상 소득, 가구의 이제 거주 지역, 주택 점유 형태, 그리고 이제 주택의 자본 차익, 그리고 세대 간 자산 이전 이렇게 5가지 요인의 기여도를 살펴보았는데 네. 분석 결과 총 자산 불평등도에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는 주택 자본 차익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의 점유 여부가 자산 불평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주택 점유 여부는 자산 불평등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주택 점유 여부 그 자체가 자산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주택을 점유한 이후에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해서 나타나는 자산 소득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주택 자본 차익이 자산 불평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세대 간 자산 이전 그리고 주택 자본 차익 이게 자산 불평등의 가장 큰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것인데 연구원님 여기서 이제 세대 간 자산 이전이라고 할 때 이 세대라는 것이 뭐 가구 세대 이게 아니고 부모 세대, 자식 세대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이 부모 세대, 자식 세대 간 자산 이전이라는 것이 뭐 현금을 직접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집을 사주는 것, 뭐 이런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겠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자녀 세대에 주택을 마련하게 하는데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과 자산의 분배가 이제 비교적 평등했던 경제 발전 초기에 이제 고도 성장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산층이 이제 자기 소득을 저축해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제 성장이 이제 다소 안정화되고 나서 경제 성장은 안정화되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이제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근로소득과 이제 자산 가격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근로소득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주택은 매우 비싼 재화이기 때문에 그 대출을 활용하더라도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이제 초기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자본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주택 보유 여부가 결정이 되고 이러한 절차에서 그 최근과 같이 주택 가격이 매우 높은 환경에서는 이제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그 자녀 세대의 주택 점유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2014년도에 그 피케티는 최근에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속 재산이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그 외에 다른 연구들에서도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자녀 세대의 주택 점유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한테 주택을 증여하는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 수치로 증명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네. 2006년 한 해 동안 증여 거래가 약 6.1만 호였는데 2020년에는 15.2만 호, 2021년에는 13.7만 호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주택 거래 중에서 증여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에 5%에서 2021년 8.5%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자료인 2022년 4월까지의 증여 거래도 총 주택 거래 중에 약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사실 우리 청년들이요,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 평등해질 수는 없겠죠.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이 공정하냐 그렇지 못하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인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산 불평등이 아주 심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특히 그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그 주택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는 그 부모의 도움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서 더 빠르게 자산을 네.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초기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산 축적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일단 부모의 도움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집값 상승으로부터 자산 축적 속도의 차이가 벌어지고 이렇게 그 벌어진 자산 축적 속도의 차이가 또다시 자산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집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보다도 그 보유한 주택이 보유 이후에 얼마나 가격이 올라가느냐 이것이 이제 자산 차이를 크게 결정을 짓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런 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가구가 이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즉 주택의 희소성이랄까요? 그것을 조금 줄이게 되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 연구 결과로만 보면 네. 주택을 점유한 가구를 많이 늘리는 것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자산 보유한 가구를 직접적으로 늘리는 것이 이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가구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해서 자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나면 주택 마련의 기회가 더 확대되기도 하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혼부부나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그리고 사회 초년생과 같은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보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다소 낮춰줄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 주택 마련에 대한 진입 장벽을 다소 낮춰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초기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주택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자산 축적의 기회를 이제 보다 고르게 나누어주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정리해 보면은 사실 이게 그러니까 신경 쓸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라는 것인데 먼저 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지어서 공급한들 어떤 주택을 다주택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사실 또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어떤 장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목돈이 없이 이 내 집 마련을 갈구하는 그런 어떤 청년 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들에게 신혼부부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많이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종합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연구하신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보시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경제, 사회, 정치 등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네. 불평등이 이제 심화되면 그 상위층의 정치적 목소리가 점차 강화되고 하위층은 이제 정치적 그 절차와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제 불평등이 증가하면 그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간극이 점차 넓어지고 그 유대감은 약해짐에 따라서 이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에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이제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약화시키는 반면에 사회 해체적인 증상은 이제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데 불평등은 소득보다는 특히 자산에서 더 많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자산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떡을 모두에게 똑같은 크기로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충분히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다만 공정하게 나눠줘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지금까지 오민준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함께 연구 결과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